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 합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읽을 책은 제가 예고를 해드렸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예. 이 작품을 원작으로 각색한 뮤지컬이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조승우 씨가 대박을 친 뮤지컬이잖아요. 네네네. 특히 뮤지컬 노래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 잘하시네요. 예.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네네.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 친구가 결혼식 축가 정말 많이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 노래도 여러 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읽진 않았어요. 음. 그리고 뮤지컬도 안 본 것 같아요. 아. 원작과는 좀 다르지만 뮤지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주인공 지킬 박사가 아버지의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실험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약을 먹기 전에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드디어 하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실험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 때 축가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단 말이죠. 그냥 그 제목 때문인 네,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그렇죠. 아름답게. 멜로디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축가로 많이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이야말로 일생일대의 모험이자 실험 아니냐. 공감 가는데요. 네, 드디어 내 안에 하이드를 만날 때가 네. 되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순간을 딱 넘어서는 순간 네네. 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This is the moment. 사실 이 작품의 전체 제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네. 꽤 긴 제목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낯설기도 했거든요. 워낙 지킬 앤 하이드 이렇게 많이 입에 익어서 그런지 전체 제목을 보면서 이런 제목이었나? 다른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례라는 말이 조금 독특했어요.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네, 원래 제목이 영어로 읽으면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역시 영문과. 발음이 엉망이라서 죄송합니다. 글로만 배워서. 네. 그럼 영문과 티를 좀 내자면 네. 사실 앞에 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더 혹은 들어가야 되는데 관사를 뺐어요. 그냥 Strange Case라고 해서 아마도 작가는 문법적인 파괴를 감수하고 이 이상하다라는 스트레인지를 먼저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 우리 책에서는 사례로 번역된 이 케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의학과 법학에서 좀 달리 쓰입니다. 네. 의학에서는 사례로 쓰이고요. 네. 법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 사건으로 번역해도 좋고 사례로 번역해도 좋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일종의 추리물이나 스릴러물로 즐기려고 하면 사건으로 그렇죠. 번역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심리 스릴러 아니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나 내면의 복잡한 역동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례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책이 소개되다 보면서 이 책은 그나마 제목이 전체가 다 번역이 돼 있죠. 지킬 네.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케이스를 사례로 번역으로 선택하면서 다 밝혀뒀는데요. 보통은 너무 기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줄이죠. 네. 아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킬 앤 하이드. 하이드. 박사와 미스터도 이제 빼버리고 지킬과 하이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혹은 뭐 두 얼굴의 사나이. 맞아요. 네, 그 헐크의 모티브가 사실 이 작품이죠. 두 얼굴의 사나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례 혹은 사건이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해서 읽지 않은 사람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구하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작가는 철저하게
두 사람을 별개의 인물로 설정하고 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둘이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네. 반전을 팍 그렇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서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두 네. 사람을 따로 분리시켜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나 네. 이제 거기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본다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그렇죠. 고전이니까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말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 고전적인 작품들의 결말이나 충격적인 반전 아니면 문제 해결책들을 미리 알아버리면 읽는 재미가 떨어져서 못 읽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모르고 복음서 읽진 않잖아요.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네. 그리고 네. 심지어 돌아가신 분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알고 있죠. 알고도 우리가 네. 복음서를 읽고 또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게 만드는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걸 볼 때 가슴이 울컥하고 네. 슬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곧 다시 살아나셔. 울지 마. 그게 아니죠. 네. 결말을 알지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네.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그 둘이 비록 동일 인물인 것도 알고 결말도 우리가 대략은 안다 할지라도 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작가가 이 결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눈가리개를 작품 안에서 씌우고 있는가 네. 혹은 작가는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단서를 어떻게 요소에 뿌리고 있는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네. 추리소설 읽듯이 그런 방식으로 읽어본다면 우리가 반전이나 결말에 집착하지 않고도 그렇죠. 이 작품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이번에 읽게 됐지만 네.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동일 인물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네네. 책을 따라가면서 과연 어떤 어떤 복선들을 깔아놓았을까 어떤 면에서 알아낼까 주변인들이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궁금증들이 맞습니다. 생기게 되는 네.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이게 지적인 스릴러를 즐기는 그런 네. 즐거움도 같이 안겨주는 작품인 거죠. 이 작품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프랑켄슈타인이나 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나온 작품이에요. 아, 네. 거의 비슷한 시대에 나왔고 또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좀 매우 비슷한 그런 네.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국 런던의 우울한 분위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스모그가 가득하고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배경이 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 눅눅하고 또 우리 원주민 방언으로 말하자면 꿉꿉한 칙칙하고 분위기에 꿉꿉하고. 예, 그걸 요즘 읽기 딱 좋습니다. 아, 이 장마철에 네네. 이불이 잘 마르지 않고 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늘 눅눅하고 옷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듯한 그때 이 작품을 읽으면 감정이 확 오는 올라오겠네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자, 작가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네요. 어떤 분일까요? 스티븐슨은 우리에게 다른 작품으로 사실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어떤 작품이죠? 세 글자로 된 우리말 작품이고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다 거쳐간 보물섬이라는 작품에 네. 외다리 실버 나오고요. 아, 그렇죠. 네, 앵무새가 말하고 그리고 역시 보물섬도 원작은 읽지 않았어도 알고는 있는. 네, 다 알고 있고 또 제 또래는 일본에서 그 원작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방송을 네. 했었죠. 만화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2차 창작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보물섬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이고요.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네. 이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쓴 작품 중에서 이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이분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선과 악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뛰어난 작가들은 인간이 갖는 이중성 혹은 다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사람이 그렇게 얄팍한 존재가 아니니까 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로 똘똘 뭉친 악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친구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든지 네. 매우 선하게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 추악한 면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모든 훌륭한 예술가들이 다 관심을 갖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그런 면에 굉장히 깊이 있게 천착한 작품을 가장 유명하고 일찍 내놓았던 네. 사람입니다. 스티븐슨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고민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스티븐슨의 집안은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네. 괜찮게 사는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스티븐슨이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 아버지, 저는 소설가가 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임마 공대가 공대가 임마 네네. 그랬던 거죠. 스티븐슨이 아버지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야 소설 취미로서 공대가 네네. 그랬던 거죠. 그런데요. 결국 그는 당장 그 시점에서 바로 문학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공학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관심에 약간 걸쳐 있으면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전공을 선택합니다. 이야, 그게 뭘까요? 영리하네요. 뭘까요? 법대 갑니다. 법대 하면은 부모님들이 약간 네네네. 뭐, 아버지 그럼 차라리 변호사가 될게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법대를 갑니다. 네. 변호사가 됐는데요. 근데 뭐 가고 싶다고 하면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법정에 몇 번 안 서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됐네요. 네, 일단. 변호사가 되고 법정에 몇 번 서보고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는 결국 다시 역시 나는 예, 소설을 원래 써야 하고 돼. 싶었던 소설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물섬으로 조금 이름을 얻었어요. 하지만 보물섬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진 않았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로 성공합니다. 네. 꽤 성공을 했어요. 꽤 성공해서 당시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했는데 작품이 나오고 몇 달 안 돼서 이 작품이 또 바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공연이 네. 됩니다. 그때도 이게 연극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나 네, 네, 보네요. 네. 원작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도 네. 연극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소설에 인기가 있어서 판권이 팔리고 그래서 드라마, 그렇죠. 영화 이런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쓸 때 역시나 꿈 때문에 네. 꿈에서 약을 먹고 괴물로 변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에서 네.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꿈에서 이렇게 막 모티브를 얻고 약간 사람들마다 설은 좀 다른데요. 비몽사몽간에 쫙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야. 그리고 이분이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본인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인 파격적이네요. 네, 그 돌싱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분과 그분이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보, 좋은 아이디어네요. 빨리 쓰세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막 열심히 좀 썼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았겠네요. 네. 그리고 썼고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그 전보다 좀 나아졌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이 책에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기한 사례 말고도 네. 다른 단편이 몇 개가 실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지킬 박사 하이드 씨는 한 요 정도 100여 쪽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마크 하임 시체 도굴꾼이라는 단편이 같이 있고요. 이런 구성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책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한 작품과 그 다른 단편들을 묶어서 네. 내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내면 짧으니까. 너무 얇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분이 약간 그런 기이한 분위기, 음습하고 기이한 분위기의 작품을 굉장히 잘 써서 당시에도 인기가 많이 있었고 문장력도 꽤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막 이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스티븐슨이 결국은 전 세계를 많이 여행을 해요. 네. 여행을 많이 하다가 아하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라고 정착한 곳이 사모아 섬입니다. 사모아 섬까지 간 거예요? 네네. 멀리 갔죠. 네. 사모아 섬에 가서 집에서 아내와 이제 정답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보 내가 아프네요. 연기까지 하시네요. 하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진짜요? 네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백인들, 제국주의 시대의 백인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스티븐슨의 사망 소식이 사모아 섬의 추장들에게 사모아 섬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추장들이 와서 되게 애도하고 네.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아 섬에서 그 원주민들이 묻히는 곳, 그런데 원주민들도 아무나 묻힐 수 없는, 원주민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용사, 위인들만 묻힐 수 있다는 어떤 산에 그가 묻히기를 바랬어요. 스티븐슨 본인이 아니라 추장들이. 네. 이분을 여기 모시고 싶습니다. 약간 존경의 의미. 네네. 그래서 스티븐슨의 아내가 그걸 허락한 거죠. 네. 그 산의 이름이 바에아 산이고요. 거기서 묻혔고, 아내도 오랫동안 사모아 섬에 남편이 떠난 뒤에 계속 살다가, 아내 원래 미국 사람이었는데 남편 없이 계속 살다 보니 이제 좀 외로워서 결국 이제 돌아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스티븐슨은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작가 생활을 했던 것 같지만 그의 어떤 삶을 비교해 보면 동시대의 백인들과 굉장히 다른 면을 그러네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살았던 곳의 원주민들이 네. 그를 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어땠을까 네. 몇 가지 상상을 해보게 만들고, 네. 비록 그는 아주 기이하고 음습하고 엽기적인 작품을 썼지만 네.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 그러네요. 아니었을까. 네, 반전이네요. 그것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오늘 맛보기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자,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잠깐 지워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노력은 해보는 거죠. 나는 모른다. 네. 결말을 모른다라고 생전 처음 이 제목, 이 이름을 들어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면 몇 가지 포인트를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작품에서 에드워드 하이드 씨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2차 창작물이나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할 때 마치 헐크, 그렇죠.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가 변신하는 것처럼 아주 작고 왜소하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거대한 폭력적인 근육질 거한으로 변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과연 원작에서도 그런 식으로 변하는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또 미리 말씀. 그렇군요. 예. 어차피 말 나온 네네네. 거. 어쨌든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대부분 이렇게 정형화된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사실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 난폭할 것이다. 위압적일 것이다. 저는 굉장한 평화주의자이고 매 맞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마디만 나누면 딱 알게 되는데. 네. 아무튼 그의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들, 특히 그 얼굴, 덩치도 그렇지만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를 불러낸 거죠. 자기 내면에서. 그렇죠.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그가 어떤 감정을 책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네, 이 부분을 보면 하이드라는 인격이 갖고 있는 특징, 혹은 하이드라는 인격을 불러낸 지킬의 어떤 내면의 심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긴 책이 아니기 때문에 100여 쪽 남짓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다른 등장인물들, 특히나 화자. 네네네. 네. 이 사람, 이 지킬 박사가 주인공이지만 지킬 박사의 시점에서 쭉 이야기가 끌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지킬 박사의 절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의 친구인 지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마침 그 친구가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건조하게 네. 사건 보고서를 쓰듯이 맞아요. 네, 케이스 리포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화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지 네. 그걸 잘 따라가면 사실 뒤통수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조인이 네. 변호사가 아주 건조하게 사건 보고서를 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일 뒤에 어떤 범죄가 개입되어 있었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변호사라는 일종의 합리적 지식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탁 벌어지면서 그 방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이 작품의 어떤 충격, 맞아요. 작가가 의도했던 작가가 독자들이 느끼고자 하고 싶었던 감정의 극적인 전환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책을 만나고 있지만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고전이 오히려 네. 정말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양인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양 평균 수준을 올리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또 맞습니다. 고전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였습니다. 홍정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